타인의 삶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돌보는 법. 공동의존자, 더 이상은 없다. 제7장 제시카 이야기 그 2번째. 남편이 집에 도착할 무렵까지도 나는 시큰둥하게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우리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저녁을 먹었다. 오늘 하루 정말 좋았어. 남편이 말했다. 남편이 말하는 좋은 하루가 뭔지 나는 궁금했다. 당신이 실제로 뭘 했는데? 진짜 직장에 붙어 있긴 한 거야? 알게 뭐야? 나는 속으로 이렇게 비아냥거렸다. 좋았겠네. 나는 대꾸했다. 당신은 어땠어? 남편이 물었다. 도대체 오늘 하루가 얼마나 지긋지긋했는지 당신이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나는 속으로 남편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당신이 내게 한 짓들을 생각해봐. 그런 당신이 내가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우습지도 않아. 나는 마음으로 비수를 날리며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리고 괜찮았어. 물어봐줘서 고마워. 라고 응수했다. 남편은 눈길을 돌렸다. 남편은 내가 말하지 않은 것을, 내가 한 말 이상의 것을 들었다. 남편은 다른 말을 꺼낼 만큼 그렇게 어리석지 않았다. 나 또한 그랬다. 과거에 우리는 거의 악다구니를 쓰며 언성을 높이고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다시 들추어내어 읊어대며 이혼하자고 소리를 질러댔다. 우리는 자주 심한 언쟁에 시달렸다. 그러나 그것도 신물이 났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조용히 싸우고 있는 것이다. 남편과 내가 만들고 있는 적의에 찬 침묵에 아이들이 끼어들었다. 아들은 집 근처의 놀이터에 가고 싶다고 했다. 나는 안 된다고 했다. 나는 남편이나 나의 동행 없이 아들이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아들은 가고 싶다고 갈 것이라고 떼를 쓰며 졸랐지만 나는 절대 허락하지 않았다. 나는 아들에게 갈 수 없다고 소리를 질렀다. 더 이상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딱 잘라 말했다. 아들은 다른 아이들도 다 가는데 자신도 가야 한다고 소리를 질렀다. 그날도 다른 날처럼 결국 나는 두 손을 들었다. 좋아, 가도 좋아.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나는 아들에게 주의를 주었다. 패배자가 된 기분이었다. 아이들이나 남편과 함께 있을 때 나는 항상 패배자처럼 느껴졌다. 어느 누구도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았다. 어떤 누구도 나를 진심으로 대해주지 않았다. 나도 나를 진심으로 대하지 않았다. 저녁 식사 후
남편이 텔레비전을 보는 동안 나는 설거지를 했다. 여느 때처럼 나는 일하고 너는 놀고 나는 걱정하고 너는 태평이고 나는 돌보고 너는 나 몰라라 하고 너는 기분 좋고 나는 상처받고 에라 빌어먹을 무심한 인간. 나는 남편을 향해 증오에 찬 표정을 은근히 지으면서 거실을 몇 차례 왔다 갔다 하며 그가 텔레비전을 보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시야를 가리며 방해했다. 남편은 이런 나를 외면했다. 이런 상황에 지친 나는 다시 거실로 보라는 듯이 걸어 들어가 한숨을 쉬며 마당을 쓸기 위해 밖으로 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사실 그런 일은 남자가 해야 하는 일인데 라고 말해보기도 했지만 그 일을 하는 사람은 결국 내가 될 것이란 사실을 나는 알고 있었다. 남편이 그 일을 나중에 하겠다고 말하자 나는 나중에는 무슨 얼어 죽을 나중이야 라고 대꾸했다. 나는 참고 기다릴 겨를이 없었다. 마당을 치우는 일에 쩔쩔매면서도 집안 모든 일을 하는데 익숙해져 있는 나는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그 일마저 떠맡을 것이다. 남편은 그래 내가 할게 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그 말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 나는 거의 발작하듯 뛰어나가 마당을 요란하게 이리저리 휩쓸고 다녔다. 지친 만큼이나 아주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남편과 같은 침대에서 함께 잠을 자야 한다는 사실은 깨어있는 순간만큼이나 긴장되는 일이었다. 우리는 상대로부터 가능한 멀리 떨어지기 위해 침대의 양쪽 끝에 몸을 웅크리고 누운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곤 했다. 때론 남편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부부관계를 시도하려고 했다. 어떤 상황이든 신경이 곤두서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우리가 서로 등을 대고 돌아 누워 있으면 내 머릿속은 혼란스럽고 절망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올랐다. 반대로 남편이 나를 만지면 나는 얼음처럼 얼어붙었다.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감히 나와 사랑을 나누는 꿈을 꿔? 어떻게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나를 만질 수가 있지? 대체로 나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그만해, 너무 피곤해 라고 말하면서 남편을 밀어냈다. 때때로 내가 원했기 때문에 부부관계를 했지만 대체적으로 내가 부부관계에 응했던 것은 남편의 성적 욕구를 처리하려는 의무감 때문이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책감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든 부부관계에서 심리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만족감을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속으로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나 사실은 달랐다. 오래전에 나는 성적 욕구를 단절했다. 오래전에 나는 사랑을 주고받는 욕구를 차단했다. 나는 느끼고 갈망하는 내 속의 기능들을 억압하고 질식시켰다. 나는 그래야만 했다. 살기 위해 그래야만 했다. 나는 결혼에 대한 기대가 컸다. 그래서 정말 많은 꿈을 꿨다. 하지만 그 어느 것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 나는 속았고 배신당했다. 따뜻하게 보살피고 위로하며 사랑의 안식처가 되어야 했던 장소와 사람들. 그러나 나의 집과 가족은 덫이 되어 버렸다. 그리고 나는 그 덫에 걸려 빠져나올 길을 찾지 못했다. 나는 내 자신에게 상황이 괜찮아질 거라고 계속해서 말해왔던 것 같다. 결국 문제는 남편에게 있으니까.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니까. 남편이 좋아진다면 우리의 결혼 생활도 좋아질 테니까. 그러나 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남편은 AA 모임, 즉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에 참석하면서 술을 끊고 있었다. 남편은 회복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렇지 못했다. 남편의 회복이 내 행복의 충분 조건이 아니었던가. 그렇다면 그가 술을 끊었다는 사실이 32살의 나이에 벌써 메마르고 녹초가 되어 곧 깨질 것 같은 내 감정의 기류를 새롭게 바꿔놓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나에게는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의 사랑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나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한 달이 지난 후 나는 내가 곧 알게 될 것들이 과연 진실인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 무렵 오로지 바뀐 것이라고는 내 상태가 더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의 삶은 브레이크 걸린 자동차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나는 그러한 상황이 이제 끝나기를 바랐지만 더 나아질 것이라는 아무런 희망도 품을 수 없었다. 나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나는 나의 삶에서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 외에는 삶의 어떤 목적도 찾을 수 없었고 그 일 역시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못했다. 나는 과거에 머물러 빠져나오지 못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마저 느꼈다. 신도 나를 버린 듯 했다. 항상 죄책감에 시달렸고 미쳐가고 있는 것 같았다. 설명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뭔가가
내게 일어났던 것이 분명했다. 그 무언가가 몰래 다가와 내 삶을 망쳐놨다. 결과적으로 남편의 음주는 나에게 영향을 끼쳤고, 내가 영향을 받았던 부분들이 모두 나의 문제가 되었다.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지는 일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일이었다. 나는 나를 스스로 조절할 수 없었다.